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오늘 리더스 토크 1회입니다. 오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윤종남 원장님 저희가 오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뵌 지가 지금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네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신 원장님 양력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전에 이제 미래부 차관 하셨을 때 제가 만나 뵀었고, 또 이제 KT에서 몇 년 계셨었죠? KT에서? 사실 KT에서 거의 근무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한 26년 정도. 26년.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네. 그때 기술고시로 들어와서 네네. KT 바로 이전에 정보통신부 이전에 이거 정부 조직으로 최신부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랬었죠. 네. 거기 와서 사무관 근무하다가 1년 만에 군대를 갔다가 네.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더니 그 당시 최신부가 절반으로 쪼개져서 KT 네.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분리가 되면서 네. 1년 사무관 생활을 마치고 KT로 가게 됐죠. 그래서 26년 근무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본방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공직자분 중에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분이시거든요. 민간에서 이런 분 별로 찾기 힘든데 이렇게 또 KT라는 그런 거의 공조직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 대기업에서 20년 계시면 사람이 아무리 말랑말랑했던 사람들도 이 머리가 좀 이렇게 경화가 되거든요. 자세도 그렇고 어깨도 그냥 힘이 들어가시고 또 차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계속 말랑말랑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네? 궁금해요, 진짜. 우선 물렁물렁이 아니고 말랑말랑해서 우선 듣기가 참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정부 공무원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KT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네. 100% 정부 투자기관도 있었고, 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식을 계속 팔아서 2002년에 KT라는 민영화까지 네. 가는 과정을 다 겪었고, 또 미국 벨 연구소도 나갔고,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경험을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네. 이 ICT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한 부분을 캐치하려면은 이 딱딱해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워낙 빨리 변하는 이 영역에서 네.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물렁물렁하지 않으면은 말랑말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아니 거다 그래도 이런 지금 생각합니다. 저도 IT 쪽 분야니까 네. IT에 있는 분야분들 30년 이상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도. 네. 근데 원장님 같은 그런 말랑말랑함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소프트 파워를 하셨는데 진짜 말랑말랑하신데 그게 단순하게 IT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장님만의 어떤 습관이랄까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워낙에 것들이. 빨리 변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뭔가 새로운 부분을 계속 발굴해내지 않으면 네. 이미 도태돼 버렸을 거예요 아마. 네네. 새로운 걸 발굴하고 새로운 걸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역시 딱딱함보다는 하드 파워보다는 네네.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자기 개발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영역은 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기억의 반대가 뭘까? 사실 원장님 워낙 말씀하셔가지고 아는 분도 너무 많을 텐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원장님 처음 뵌 분들은 온라인에서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의 반대. 망각. 네, 저분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망각을 말씀하시죠, 그죠?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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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라인 한번 볼까요?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댓글로 써보시고 기억의 반대. 댓글은 안 올랐나? 네. 자, 여러분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말, 기억의 반대말. 망각이라고 지금 한 분 계셨는데, 네. 자, 원장님, 기억의 반대말이 뭐예요? 제가 5년 전에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라고 네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도 망각이라고 네. 답을 했죠. 근데 그분 말씀이 네. 망각, 자네 말도 맞네만은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상상. 네. 네, 라고 이분이셨죠?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페레스 대통령. 네, 시몬 작고하셨죠? 작년에 네. 작고하셨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89살 잡수신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기억의 반대는 망각. 그것도 맞지만 나는 네.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제가 당장에 되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왜 상상입니까? 라고 네, 그랬더니 네. 그분 말씀이 네. 기억은 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게 기억이요. 그렇죠.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게 상상이다. 네네. 따라서 나는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네. 기억의 반대가 정말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구나. 네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 세 가지를 상상하기를 원한다. 네. 첫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네.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네. 가만히 들으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끝이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네네. 끝이 없는 영역을 맨 앞서서 달려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네. 그 순간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오늘 내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또 과거의 창조경제 이거는 결국은 상상이라는 그 원동력, 네. 상상이라는 것이 재료고 그 상상이 저 끝에서 아웃풋으로 뭘로 변신돼야 되느냐. 네. 그게 저는 거대한 혁신으로 네. 변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 책을 2년 전에 지은 책 제목이 이매지네이션하고 이노베이션 합한. 네. 그래서 이매지노베이션이군요, 이름이.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이 네. 이노베이션으로 바뀌는 것, 그걸 저는 하나로 묶어서 이매지노베이션. 물론 뭐 사전에 네네. 없는 단어니까 저한테 네네. 사전 찾아보고 안 나왔다고 블레임하지는 마십시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 2, 3차와 4차는 어떻게 다를까? 저는 1, 2, 3차와 4차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 극명하게. 1, 2, 3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리소스가 네네. 투입이 돼서 저 끝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네네. 거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좀 다르다. 거기에다가 imagination, 상상력이 들어가서 저 끝에서 거대한 이노베이션, 네.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1, 2, 3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증기의 힘, 네. 전기의 힘, 이런 네네. 하드 파워가 필요했죠. 근데 소프트 파워는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데는 증기, 전기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필요한 힘을 소프트 파워다. 일단 이렇게 자, 정의를 소프트 해봅니다. 파워라 하면 이게 뭐 웨어는 아닌 거죠, 이게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네. 포함한 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뭘까? 네. 라고 했을 때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힘,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저 고피디님 처음 만났을 때 네네. 후츠파 얘기했죠. 네네네. 그 안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쉬하고 도전하는 힘, 그게 저는 상당 부분 네. 소프트 파워다. 거기 보면은 뭐 풍부한 상상력이랄지 네네. 아예 형식을 타파하는 부분들, 또 실패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용인. 또 그 나라의 경우에는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규제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꽃을 못 피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어떤 형태든지 규제는 그 네거티브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보면은 창업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금융 시스템이 융자는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대신에 투자가 넘쳐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자들한테 융자를 해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패도 좋다. 그냥 투자, 말 그대로 진짜 투자인 거죠. 그죠? 이 공간이 네.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융자라는 물로 가득 차 있는 수영장에다가 젊은이들 뛰어들게 하면은 융자라는 물은 부력이 없습니다. 네. 수영 약간이라도 미숙한 자는 전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단 한 바가지 물에도 퍼내고 투자라는 물을 저기다가 부어서 젊은이들에게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융자보다는 투자로 가득 차 있는 투자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수영장. 거기서 젊은이들이 뛰어들었을 때 네. 실패해도 용인이 된다라는 얘기지. 융자의 물로 가득 채워놓고 실패해도 좋다 뛰어들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저는 그게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결국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뭐 AI, 뭐 빅데이터 자꾸 이게 기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일단. 근데 기술보다 지금 말씀하는 것들은 보니까
문화적인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화, 환경, 네, 네.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 자세랄까, 자세, 뭐 단점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섞는다면은 네.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이미지네이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네이션을 끄집어내서 이노베이션을 바꾸려면은 네. 상상을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하나 필요하고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수단이 뭘까?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다. 네. 아. 그럼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좋은 수단이 뭘까? 저는 이게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의무다. 네. 그래서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그 당시에 발령이 나서 취임식을 하고 나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미래창조과학부에 해야 될 일 넘버 원,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네.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을 제가 만들도록. 어떤 게임이든지 이제는 네네.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되려면은 네. 어쨌든 컴퓨터와 대화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겁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없는 그러면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상상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4차 산업도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제대로 될 수가 구현될 수가 없겠네요. 상상력이 없으면. 아, 원료가 맞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제품이 나옵니까? 네. 상상력은 원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보통 이제 이런 모임이라든지요. 이런 저 여기도 있지만 보통 모임을 하면 다들 이제 근엄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엄하게 앉아 있고 이렇게 있고 가만히 있으시고 이렇게 밝게 뭐 이렇게 상상력의 여지가 별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모임 문화가.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교육이 네. 그 표준화된 교육, 네. 누구나 똑같이 답을 요구하는 교육, 이런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문화, 그다음에 그 개인의 창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커리지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네네. 어떤 문제가 나갔을 때 네. 엉뚱한 답이지만은 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존중해 준다면은 굉장히 근엄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챌린지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지구상에 지금 73억 명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73억 명 중에 내 얼굴과 똑같은 사람 발견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얼굴과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할까? 저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 탤런트, 내 생각도 다른 사람과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이랄지 앞으로의 어떤 문화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네 얼굴이 73억 명 중에서 너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듯이 너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뭐지? 네. 이 부분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작지만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 고유의 얼굴이잖아요. 네네.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되어야 그래야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지 획일적인 부분에다가 맞춰 네. 들어오라 그러면은 상상력이 펴지지 않지 않겠는가. 좀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찰이랄까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없이는 진짜 상상이 있을 수가 안 일어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학들은 네. 4년 딱 마치면 졸업하는 대학 거의 없습니다.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이 대학에 들어와서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정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대학을 다녀라. 4년이라는 이런 그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네네. 역시 이 얼굴이 다르듯이 이 73억 명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가 요즘 AI다 뭐다 할 때 이런 시대일수록 그런 지금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원장님 제가 이렇게 기사 보면 해외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뭐 포럼 같은 것도 참여하셔서 발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올해 이제 나가신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는 정보통신 관련 이벤트만 다녔거든요. 네. 근데 금년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네. 정보통신과는 전혀 다른 이벤트도 한번 가보자.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를 일부러 한번 갔거든요. 네. 네덜란드를 왜 갔냐면은 네덜란드는 총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20%는 바다보다도 낮아요. 그렇죠. 제가 암스테르담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놀란 게 우리 암스테르담 공항의 활주로는 바다보다 4m가 낮습니다. 정말 저는 놀랐어요. 네덜란드 제방으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요, 물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네. 끝에 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네네. 댐이에요. 어. 댐으로 막아가지고 바다보다 낮은 데를 육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만약에 태풍이나 뭐가 불어서 댐이 무너진다면은 네덜란드 수도권 20%는 바다보다도 네네. 바닷속으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 농업 수출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러면 왜 2위가 중국이나 호주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캐나다, 네네. 브라질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면적 네덜란드일까? 사실 저는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네. 갔더니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와게닝겐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와게닝겐 대학이 있어요. 네. 이 와게닝겐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죠. 네. IT 기업이 그렇죠. 밀집돼 있는 네네. 거기 같은 푸드밸리가 있어요. 전 세계의 거대한 식량 회사들, 네. 식량 식품 회사들, 몬산토랄지, 델몬트랄지 170개 기업들이 거기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듯이 싱크탱크로 거기에 와게닝겐 대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와게닝겐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봤더니 전국에 있는 농과대학을 전부 다 글로 불러 모아가지고 농업대학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ICT하고 그 소프트웨어 네. 이쪽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와게닝겐 대학 그 하나가 170개 그 푸드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경상도 미국 정도의 다음으로 면적인 나라가 전 세계 2위 농업 만들었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ICT의 역할이 농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 볼까요?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 1년에 8,000리터 이상 우유를 못 잡니다. 네. 근데 웬일인데 이 소를 네덜란드로 딱 데리고 가면은 그 순간부터 1년 그 짜는 양이 12,000리터로 늘어납니다. 동일한 소인데? 동일한 소인데 네. 먹이를 똑같이 먹였는데 네덜란드에만 가면은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소 네 다리와 목에다가 센서를 부착해놨어요. 이 센서를 통해서 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무선으로 컴퓨터가 1번부터 5,000번까지 소가 몇 시에 일어나서 시간대별로 먹이를 얼마를 먹었는지 운동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네. 저 짝이 2시간 전에 과도하게 움직이면 젖이 안 나옵니다. 근데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네. 컴퓨터가 알아요. 네. 신호를 보냅니다. 바이브레이터가 부르르 떨면서 소 네 다리에서 움직이던 소가 깜짝 놀라서 멈추죠.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12,000리터를 짜네요. 그럼 8,000리터와 12,000리터 사이 4,000리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과거에 그를 창조경제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다라고 해야 되겠죠. 농업이지만은 ICT 기술이 살짝 섞였더니 네. 어마어마한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 네. 또는 뭐 알파고. 알파고 네네. 또는 뭐 뭡니까 그 건강 진단을 이렇게 그 상세하게 해주는 네. 맞춤형 건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스펙트럼은 360도다. 네. 모든 산업이 상상력을 더해서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거를 저는 다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네.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뭔가 ICT 기술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거겠죠. 근데 소프트 파워가. 예. 저번에 그 원장님께서 어떤 제 기사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 거죠. 뭐 지금 대통령이 되셔도 개헌 뭐 그거 아닌 거고, 네. 왜 지금 어떤 의미에서 헌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헌법 어떤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 네. 칼럼에다가 네, 썼는데 네, 네. 헌법 제3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3조가 뭡니까? 3조가. 헌법 3조가 영토 조항입니다. 영토 조항. 네.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짓는 조항이네. 네네. 헌법 3조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음.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리고 사이버 영토로 한다. 사이버 영토를 좀 집어넣자. 네. 사이버 영토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이버 영토라는 부분이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있고 하나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지구. 그렇죠. 발로 딛고 있는 지구는 전 세계 면적을 상암동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침대 하나에 불과해요. 네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1, 2, 3차 산업 네.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 1등 했거든요. 더군다나 원료를 뭐 이웃 나라에서 가져옵니까? 배로 한 달간 가서 싣고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는 150m 달려서 성공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구, 네. 디지털 지구, 사이버 세상. 이 사이버 세상은 우선 국경이 없습니다. 네네. 사이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사이버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100m를 이제 150m가 아니라 100m 달리는 페어한 네네. 그런 경기에 이제 임하게 됐다. 우리가 100m를 150m 달리는 1, 2, 3차에서 1등 했는데 100m를 비로소 100m 똑같이 달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다. 저는 우선 네. 그런 그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자, 드립니다. 지금 그런 이제 디지털 영토의 관점을 이미 이제 구현한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분이 그 주창자이시죠? 네. 에스토니아라는 이 나라도 작은 나라죠. 그죠? 에스토니아는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는 네네. 나라고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에스토니아가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이 작은 나라가 앞으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고민을 했던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네. 아하,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그 이웃 나라였던 스웨덴이랄지 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미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 생각을 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 나라가 소프트웨어를 갖고 나라를 경영해보자 해서 소프트웨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네. 가르치는 의무한 네네. 그런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 학교를 초고속망으로 묶어버리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소프트웨어만큼은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아주 야심차게 네. 세상에 13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2025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리겠대요. 네. 130만을 1000만 명으로. 네네. 어떻게?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자. 그래서 이 레지던시 카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145개국에서 14,000명이 이미 이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권을 받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영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전자 거주권, 이 레지던시 카드의 특징은 투표권 하나만 빼고는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지던시 카드를 받으면 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기업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얻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단지 투표권 하나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영토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 근데 아까 일베스 대통령 나왔지 않습니까? 일베스 대통령이 이분도 만나보셔. 예. 제가 지난달에 이데일리에서 행사하는데 90분간 저랑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14살 때, 이분 나이가 66인데 14살 때 그 당시에 미국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때 코딩 하셨구나. 네. 개발하셨고. 그리고 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분이 귀국을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께 소프트웨어를 이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건의하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네. 성장을 했고요. 나이 비슷한 그 64살 먹은 그 빌 게이츠도 네. 그 당시 미국에서 14살 때 소프트웨어를 그렇네요. 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고 윈도우라는 새로운 OS를 열었잖아요. 역시 14살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에 네. 그 이런 소프트웨어를 접했다라는 것 하나는 한 분은 나라를 네. 대조를 했고 한 분은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정말 이게 이분이 지금 디지털 영토라는 개념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저는요. 또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전자건축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한테도 뭔가 이 문호를 개방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다 네. 이제 앞으로의 선진국의 개념은 어떤 인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선진국 하면은 네. 1인당 GDP가 GDP. 뭐 2만 불, 3만 불 또는 뭐 5만 불 그걸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이제는 나라는 작지만은 그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은 나라. 물론 뭐 GDP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겠지만은 어느 나라는 GDP가 5만 불, 6만 불 되는데 네. 그 나라는 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모여들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1인당 GDP가 한 6만 불 되거든요. 굉장히 높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난양공대. 네. 여기는 석박사 과정의 65%가 외국 아이들이에요. 외국에서 좋은 아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네. 그 나라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아시아 넘버1 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웬일인지 외국 아이들이 인바운드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는 존경받는 나라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선진국이다. 저는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사이버 세상이라는 좋은 또 하나의 지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관점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스라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셨지만 네. 이분도 굉장히 그 원장님에게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그죠? 저는 오바마에 네. 대해서는 팬이시죠? 굉장히 네네. 이분을 이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오바마가 성공한 거는 네 가지 숫자로 저는 표현합니다. 네네. 10, 8, 6, 4 이 네 가지 숫자로 우선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창 캠페인 할 때 미국발 경제 위기가 2008년에 나왔고 그리고 당선돼서 2009년에 취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안고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쵸 2009년 말에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억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보다 더 높은 정도. 네. 제가 미국에서 4번 살아봤거든요. 네네. 20년에 걸쳐서 처음 3번 왔다 갔다 할 때는 세상에 2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렌트비가 50%밖에 안 올랐어요. 20년 동안? 예. 고속도로 톨비 똑같아요. 네. 가스비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2009년에 제가 네. KT 마치고 미국 벨 연구소로 그때는 7년 만에 갔는데 세상에 아파트 렌트비가 3배 올랐어요. 고속도로 톨비 3배, 가스비 다 3배 올랐어요. 미국이 완전 맛이 갔더라고요. 물가는 3배 올라갔는데 실업률은 10%나 되고. 그때가 미국 실업률이 10%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오바마가 나간 날 4.6%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10% 실업률을 8년 동안에 6% 드랍해서 4%대로 진입했다 해서 저는 10, 8, 6, 4.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대선 때는 막 747뭐 하지만 지켜진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했나 안 했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이제 총수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수제 맥주 마시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할 때 기업인들 15개 페이스북부터 구글부터 해가지고 15개 미국의 대기업들 총수들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딱 이분들한테 하나만 부탁했다고 짧게 한 문장으로 부탁을 하나 했다는데 그게 뭔가요? 공교롭게 오늘 같은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바마가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네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바마의 생각이 뭐였을까? 오바마가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펴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창조 경제 창업 국가라는 정책을 폈잖아요.
이미 오바마가 2009년에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폈어요. 네. 창업국가 미국. 이게 뭐냐? 오바마가 15명의 총수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네.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네. 뭐 여러 말 안 했어요. 네. 여기 계신 CEO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딱 한마디. 상상력을? 야, 상상력을. 멋지다. 네. 우리나라 그럴 것 같지 않대요. 총수님 제발 좀 취업률 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면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 아이디어 100달러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은 110달러에 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신납니까? 100달러에 팔러 왔는데 110달러에 사주니. 네네. 젊은이가 멋지게 사인하고 나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란 얘기야. 네. 110달러에 사준 것도 고마운데 같이 또 일하재요. 이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네. 전 세계로 퍼지죠.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은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력이 떠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미국으로 노크를 네. 하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받아서 과학기술과 자본으로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들면 게임 끝. 이게 오바마의 생각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100개 기업 중에서 48개는 미국 아이들이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외국 아이들이 good imagination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미국 기업이 그거를 M&A를 하거나 해서 혁신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미국의 전통 산업에서 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네. 근데 아까 이런 그 창업국가 개념으로 해서 23만 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은 5만 개씩 일자리 계속 쌓이게 되죠. 네네네. 이게 이제 그 8년간 쌓여서 지금 4.6%까지 와 있고요. 근데 이거 트럼프가 망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네. 개방형 혁신, 네네.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있는 자든 누구나 와라.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벽을 쌓으려고 지금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배워야 된다. 네.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는 울타리 막아놓고 우리 연구원 몇만 명끼리 우리가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네요. 활짝 열어놓고 좋은 이미지네이션은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네이션을 안에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야. 이노베이션을 바꾸면 되는 것. 그러니까 상상력을 후하게 대주라. 대주라. 야, 네. 정말 한마디가 참 주옥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랄지 네. 중국이랄지 또는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장 미국으로 달려가고 미국은 오픈 이노베이션 웰컴 하고 R&D나 이걸 통해서 혁신을 만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뭐 디지털 영토의 개념, 또 이렇게 선진국의 개념, 새로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 있는 여러 인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해외에 인재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저거 같아요. 걸그룹들. 뭐 중국의 소녀라든지 뭐 연예기획사 뭐 우리가 발달하니까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은 다른 분야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정원의 10%가 외국인이 와 있거든요. 네네. 외국인 중에서 70%가 또 중국인 학생들인데 그렇죠. 이 중국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되돌아갈 때 우리나라에 정말 남고 싶다 하는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졸업하자마자 나는 중국으로 가고 싶어. 네. 이런 교육이 돼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 예산 9%의 국방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카이단가 뭐 신문 자세히 굉장히 또 국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정부에서 9%의 국방 예산이 GDP 6%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요? 근데 이스라엘도 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네. 국방이 의무죠. 네. 국방을 하는데 전체 정부 예산의 9%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몇 프로 정도? 우리나라가 한 거의 9% 우리나라가 됐죠.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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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정부 예산의 9%가 투입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국방은 코스트로 간주를 하죠. 그렇죠. 비용으로.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은 9%나 되는 예산을 국방에다 투입하면서 이거는 코스트가 아니라 인베스먼트다. 투자다. 세상에 국방이 투자입니까? 우리는 비용이지. 그렇죠. 근데 국방을 투자로 인식을 해요. 네, 네. 왜 그럴까? 9% 예산을 투입을 했더니 국방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 일반 산업으로 전수돼 가지고 GDP 6%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9%가 전체 GDP 6%로 환원이 되니까 네, 네. 국방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 많이 투입을 해. 왜? GDP가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국방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연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에서 만든 기술을
어떤 형태든지 산업으로 전수를 해서 네.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반드시 연결해버리는 예를 들면은 그 인터넷 방화벽 파이어월 네네. 파이어월 뭐 탄생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엘리트 부대 8200 부대에서 만들어요. 네. 8200 부대가 뭐 하는 데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사이버 보안 부대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만 40명 뽑아가지고 네. 8200 부대를 키우는데 그 40명 중에 두 젊은이가 제대하고 나와서 거기서 다루었던 기술을 가지고 파이어를 만들었죠. 네네. 파이어월 시장의 80%를 전 세계 시장의 80%를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시경 캡슐 같은 것도 미사일을 줄여서 야. 광학 유도 장치를 줄여가지고 어. 내시경 캡슐을 삼키면은 8시간 동안 야. 1분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어. 앞으로 아마 여러분 네. 그 건강진단할 때 내시경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캡슐만 삼키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미사일 기술에서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사실을 제가 2002년에 창업했는데요. 창업했을 때 제 창업 아이템이 요새 보면 뭐 마리텔처럼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4시간 플랫폼 이스라엘 걸 제가 같이 해서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기업의 그 CEO 창업자부터 다 보통 그냥 군대 동기들이고 군대에서 개발한 거 같고 이걸 한 거더라고요. 그때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은 100%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상위 10% 아이들을 네. 군대에서 엘리트 부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글로 이제 스카우트해 갑니다. 네네. 그 엘리트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8200 부대, 네. 사이버 보안 부대, 그다음 탈피오트 부대는 또 물리 제일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거든요. 네. 근데 탈피오트하고 8200 부대 출신들이 사실은 창업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요. 나머지 90% 아이들은 일반 그 복무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일반 복무를 남자는 3년, 2년 마치고 오면은 바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2년 가까이 해외 여행을 떠나요. 네. 2년간 해외 여행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뭘 공부를 해야지 이거 공부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여기 와서 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위 10%가 창업에 매진하도록 인커리지를 하는 거고 나머지 네. 90%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해서 그걸 공부를 해서 그 나라로 가라 이거죠. 네.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스트러글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군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방금 여기 보신 것 같은 군대에서 하이테크를 통해서 산업을 리드하는 창업가를 만드는 도장. 네네. 또 한 부분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도장. 네. 이 두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자, 보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장님 이런 아이디어도 많으실 거고 이런 거 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몇 가지만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가적으로 좀 이런 정책을 하면 좀 우리가 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아까 똑같은 이제 동일선에서 경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기회가 또 있겠다는 것들 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어떤 이제 저는 아까 이스라엘에서 군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세계 몇 안 되는 그 국민 의무제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일단 국민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의 기간을 정말 창조적인 어떤 그 혁신 도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군대에 20개월 복무를 마친 자들에게 네.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20개월 복무 기간 동안에 한 달에 30만 원씩 적립을 해준다면 6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대를 한 다음에 이 병사가 1년 정도의 해외 경험을 하겠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네네. 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은 비로소 그 600만 원이라는 어카운트가 열리게. 그 네. 600만 원 어카운트는 빵 사 먹고 옷 사 입는 데는 절대 열리지 않게. 아. 그래서 상당 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개도국을 방문해서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온 다음에 네. 아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대기업 공무원 아니면은 다 루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해외에 나가면, 개도국에 나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널려 있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회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군대를 제대하고 개도국 쪽에 1년간 나가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네, 1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이 딱 픽스가 돼 있는 경우에 그 어카운트가 열리게.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도 군대 간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성들한테도 문을 개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문을 개방했잖아요. 예, 그렇죠? 여성은 남녀 다 네네. 공유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도 네. 지원할 수 있고. 진짜 저는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게 특히 이제 이런 글로벌한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면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현실적인 얘기 같은데요. 이 맞습니다. 네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해외 개발도상국은 우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성공했던 모델들 그거 갖다가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 나가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리타이어한 은퇴 세대들과 젊은이가 같이 생각을 합쳐서 개도국으로 나간다면은 네네. 열릴 수 있는 문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FSA. FSA 이것도 뭔가요? 네. 저는 이제 네. FTA는 다 아시죠? 네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네네. 이거는 20세기에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 물건이 A 나라에서 B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낮추자가 FTA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21세기에 FTA에 바꾸면 FS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 A 나라의 기술과 B 나라의 특허와 C 나라의 자본이 아주 이지하게 쉽게 네. 섞여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 네. 일종의 어그리먼트. 그 국가 간의 벽을 없애자 해서 저는 FSA라는 컨셉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맨 먼저 한번 네.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FSA를 맨 먼저 우리나라가 시도를 하고 이스라엘이나 또는 아까 에스토니아나 네네. 네덜란드 이런 나라와 FSA를 맺고 그 FSA를 맺은 국가 상호 간에는 네네. 그 창업 비자 같은 거를 아주 쉽게 내줄 수 있다. 네네. 그럼 그 세 나라 또는 네 나라가 창업의 시너지를 높이면서 네네. 굉장히 그 밸류를 만들어 나가면서 경제를 리더십을 갖는 네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주도하려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것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영어를 그 의무교육 했던 것들 이거는 네.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고 봐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그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처럼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도 젊은이들 아까 물론 이제 그것이 완전 투자가 아니라 융자해가지고 아까 수영장 그 뭐 비유하셨지만 네. 익사할 위험이 되게 높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창업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순하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유도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협정 같은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좀 정책 전략적으로 전 세계 이런 데 창업 이런 토양이 좋은 데와 같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나가서 하게 같이 콜라보하게 이런 거를 하면 정말 좋겠네요. 현재 진짜. 뒤늦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FTA 협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FTA 더하기 FSA를 네.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토크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원장님의 관점은 어떤 그런 그 상품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그 하드적인 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포커스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앞으로는 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네.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어. 우선 안 보이니까 관심을 네네. 안 두는 특히 정치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특명대사 제도를 도입하자. 네. 이거는 뭔가요? 이 세계 정치 외교의 수도가 어딘가요? 정치 외교의 수도?
전 세계 정치 외교 수도는 워싱턴이 워싱턴 DC죠. 네, 워싱턴 DC죠. 네. 그러면 세계 혁신 경제 수도는 어딜까? 고야 실리콘밸리. 네, 실리콘밸리를 품고 있는 네. 샌프란시스코다. 네, 네, 그렇죠. 이의 없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도 이의 없을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 대사가 워싱턴 DC에 나가 있죠. 네. 네. 저는 워싱턴 DC에는 정치 외교 대사가 나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 혁신 경제 수도기 때문에 혁신 경제 대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총영사가 나가 있죠. 네. LA, 시카고, 아틀란타, 어. 샌프란시스코, one of them으로 지금 이제 총영사가 나가 있죠. 이 방송 외교부가 들으면 싫어하시겠다. 총영사가 하는 일과 네, 네. 대사가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저는 특별한 나라들, 아까 네. 이스라엘이랄지 또는 에스토니아랄지 아, 네덜란드 아. 또는 싱가포르 네네네. 작지만 강한 나라들 아, 그 나라는 나름대로의 경제 그 노하우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나라의 대사는 일반적인 레거시한 어떤 엠바서더 개념이 아니라 네네. 전문가들이 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디지털 대사를 두겠다. 네. 구글이라는 회사 하나가 덴마크가요? 네. 오. 구글이라는 회사 하나가 덴마크 외교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글은 그리스보다도 더 큰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란 나라보다 더 큰. 그러니까 구글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로 보는 디지털 하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거다. 네네. 그래서 그런 데는 디지털 대사, 엠바서더를 둬가지고 야. 그런 기업들을 관리한다. 대사 하니까 국토,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네. 기업까지로 이제 확산되는 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외교의 패러다임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원장님이 이제 미래부 차관도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또 이제 구현하시려고 또 노력도 하실 거고 제안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어떤 국내란 게 그 국내 또 환경이란 게 또 각 부서 이기주의도 되게 많고요. 특히 공직사회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좌절도 좀 겪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 이건 좀 하시다 느꼈던 어떤 좌절감이랄까 뭐 이런 거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네, 책 제로 투 원. 혹시 네, 보신 네, 분이죠? 네, 네. 거기 보면 그래프가 나오는 X축, Y축. 네네. X축은 뭐냐면은 1을 N으로 만드는 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 잽싸게 카피해서 2, 3, 4 만드는 거. 피터 틸은 그걸 갖다가 수평적 확장, 네. 1을 N으로 만드는 것. 근데 피터 틸은 Y축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Y축은 네. 뭐라고 하냐? 0을 1로 만드는 축. 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을 1로 만드는 축을 이제 Y축이라고 그래. 그거를 제로 투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 X축 경제를 Y축으로 바꾸자가 이제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인데 네. X축이 뭐냐? 이게 1, 2, 3차 산업혁명이었고 Y축이 4차 산업혁명이다. 네. 또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창조 경제, 창조라는 부분을 0을 1로 만들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피터 틸이 얘기했던 제로 투 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창업국가 정책도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년 근무하면서 역시 21세기 국가 경영은 이 코디네이션, 하모니를 잘 이루는 것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때 역할은 뭐였냐면은 엔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네네. 자동차가 속도를 내려면은 엔진 튼튼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엔진만 튼튼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네. 주제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엔진 튼튼하고 차체가 가볍다.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네.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교육이 창의적인 교육을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세 개면 답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네네. 잘 닦인 도로가 필요하겠죠. 네.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신호 체계가 뭘 흐르듯 연결돼야 됩니다. 네. 신호 체계가 연결이 안 되는 속도 못 내잖아요.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또는 과거의 창조경제의 속도는 이 5개의 합이 아니라 네. 곱이란 얘기예요. 네. 4개가 1이고 하나가 제로면 이 차의 속도는 제로가 돼요. 차라리 4개가 1이고 하나가 제로인 것보다는 5개 다가 0.5인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뉴 패러다임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또는 산업 간에 또는 뭐 인더스트리 간에 또는 뭐 학교 간에
코디네이션이 되지 않고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네. 자, 시속 10km를 하더라도 자동차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시속 100km를 달린 차로 비교했을 때는 그는 거의 쓸모없는 거잖아요. 네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속도가 나기는 날 겁니다만 시속 100km짜리냐 또는 시속 10km밖에 안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5가지 저는 이걸 갖다가 교육이라는 것, 경제, 문화, 사회, 뭐 금융 네네. 이 전체가 well harmonized 된 것. 여기서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이 정부 부처에서 어디건 간에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란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있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에.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체 그 컨덕터 역할을 네. 과거 이제 미래부 지금은 네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죠. 컨덕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와 이 부서 간에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는 것. 네. 얼마나 하모니를 잘 이루느냐가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비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보고요. 아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였던 뭐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 또 에스토니아의 그 대통령, 일베스 대통령, 네. 네. 그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 네. 보면 이런 뭔가 그 혁신을 일으키고 국가적인 하는 분들을 보면 그 국가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대통령 역할이란 건 역시 하나의 패러다임을 리드해야 된다는 확실한 그 생각, 네. 그 생각이 변함없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겠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각 장관들에게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장관들 또는 정부 부처는 역시 부처 이기주의라는 것은 그 조직의 생리상 네.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이기주의를 얼마나 그 벽을 낮추느냐, 사일러의 벽을 낮추느냐, 네. 사일러 벽을 정말 극단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정도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FTA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자는 노력이었듯이 네. 뭐 FTA처럼 우리 부처 간의 벽을 낮추는 것, 이 노력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요새 디지털 경제 시대 또 뭐 4차 혁명 시대 때 국가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그 물꼬를 터주는 것 대단히 네. 중요하다라고 보지만은 물꼬를 터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 나머지 영역은 가능하면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 네. 제가 창업국가라는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창업국가로 번역을 하고 그때 제가 그 과거에 만났던 에후드 올멜트 전 이스라엘 수상한테 네.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네. 책을 당신네 나라 스토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니 추천사를 하나 써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추천사를 보내왔는데 추천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창업국가에 나온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의 스토리는 정부가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격려만 해줬을 뿐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부의 격려에 힘입어서 스스로 도전을 했고 네. 기업이 그걸 갖다 일궈내는데 기인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서 이 창업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네. 역시 국가의 역할은 이렇게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그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는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랄지 금융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융자가 아닌 투자 금융으로 바꿔주는 부분들 네네.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의 그 창의성에다가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장님 이제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계획이랄까요? 어떤 커리어적인 것은 물론 계속 공직에 계시겠지만 또 나중에 공직을 만약에 그만두시면 어떤 식의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저로 인해서 네.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네. IQ가 100,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IQ가 105거든요. 105. 근데 지구상에 100 넘은 세 자릿수 IQ를 가진 나라가 13개 나라가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13개 나라밖에 안 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5로서 세계 2위거든요.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이제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 2위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일본이 2위고 네. 중국이 IQ가 100입니다. 어. 그리고
노벨상의 23%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얼마인가 봤더니 96이에요. 네?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보다 한 20, 30 높은 줄 알았는데 네. 우리보다 9가 낮아요. 야. 총알로 따지면 우리가 9mm 굵은 총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총알이 굵으면 뭐 합니까? 방아쇠를 안 당기는데 네.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보다 9mm 작은 총알이지만은 타겟이 지나가면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겟이 지나가는데도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의 호주머니에는 이미 녹슬어버린 총알이 이만큼 쌓여 있고 유대인들 호주머니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발사가 됐고 그 중에 몇 개가 명중을 한 거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브레인을 가지고 있고 더 굵은 총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국민성 캐릭터라고는 후츠파라는 정신, 네. 뻔뻔할 정도로 당돌하게 대드는 문화, 도전하는 문화, 네. 네. 이 문화를 우리의 빨리빨리, 우리의 정, 네. 우리나라의 캐릭터하고 섞어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그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네.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츠바라는 정신에 담겨 있는 그 7가지 정신, 네. 이 부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많이 어. 전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문도 학생들 설문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좀 오프라인도밖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편하게요. 네. 자, 김경태님께서요. 세계로 뛰어들 때 가장 기본적이며 없을 때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같은 교육 구조로는 10년 공부, 영어 공부하더라도 헛수고인데 핀란드와 같은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도 적용이 가능할지 또는 그렇게 하기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들, 작지만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네. 히브리어가 모국어지만은 영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차이니즈가 네. 모국어지만은 영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영어를 네. 다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어라는 그 수단이 없이 글로벌라이즈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네네. 근데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영어를 공용어를 하지만은 해외로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가서 1년 또는 2년 가까이 스테이하면서 그 나라는 또 제2 외국어를 하나씩 그때 또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어 하나만이라도 우선은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교육이 이제 충분치 않다고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대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이렇게 좀 프랙티스하는 1년 네네네. 이상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요즘에는 뭐 EBS랄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인텐시브하게 영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제가 요즘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요새 파이썬이라고 프로그램 언어를 네. 저도 이제 전 아다가 이제 AI가 워낙 저도 요새 관심이 많아서 AI랑 이렇게 앞으로 뭔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려면 파이썬 같은 언어를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무쿠라고 이제 전 세계 네. 이제 공짜로 이제 듣는 대학이 있었어요. 온라인 교육. 그걸 처음 들어가서 등록해 봤는데 영어로 하지만 거기 너무나 이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자막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포럼에서 같은 수강자들끼리 서로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영어학원 다니지 말고 자기가 거기 디자인부터 모든 과목이 다 있거든요. 전 세계 가장 좋은 교수한테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예 이것을 여기서 학점도 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거기서 좀 듣게 해가지고 좀 한다면 전 세계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전문성도 키우고 그 무크 같은 거 좀 우리나라에서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예. 그럼 환경이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저는 예.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예. 대학을 마치고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기업에 와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처음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 네이티브하고 얘기하는 기회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영어라는 부분은 어렸을 때 네.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영어 언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문화를 우리가 그렇죠. 이해하는 것. 외국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영어를 무장했을 때는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문화를 알았을 때는 영어가 좀 서툴더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되지 않을까. 문화를 좀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나 모든 공부가 다 입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가 돼버리니까 아까 상상력의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호기심도 아니고요. 그런 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께서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우리는 테헤란밸리, 판교밸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행동을 교훈 삼아서 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스타트업의 경념이 장려가 가능할까요? 우리 테헤란밸리나 판교밸리 네. 사실 옛날 DJ 정부 때부터 상당히 그 이름을 떨쳤던 부분이고 경험도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지금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스타트업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캐나다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오, 캐나다가 지금 스타트업이 그래요? 뭐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 몰리고 있습니까? 캐나다의 지금? 토론토하고 오타와 얼마 전에 보니까 오. 그쪽이 이제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는 한데 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테헤란밸리나 판교밸리의 환경은 네.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 그 나이파에서 작년에 네. 스타트업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작년에 만들어서 115개 나라에서 2,400명이 네. 우리나라 판교에 와서 한번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노크를 했고 그 중에서 30개를 선정을 해서 네. 인큐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제 2차 이제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몇 개 좋은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글로벌리 알려진다면은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특히 판교밸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온 그 창업자들이 너무 나이스한 공간이다. 네,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그냥 그런 여건만 말해주고 민간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런 조성을 어떻게 할까를 좀 더 많은 좀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주마 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돈 내놓은 거는 여주마 펀드에 3억 달러 내놓은 게 다예요. 벤처 예, 정부가 3억 달러, 민간이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만들어서 네. 10개를 쪼개니까 6천만 불씩 되잖아요. 네네. 6천만 불짜리 벤처 캐피탈 10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지원을 했고 네. 이때 이스라엘의 수석과학관실에서 인텐시브하게 또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성공한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돈을 쥐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중해서 요트 타고 노는 게 아니라 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후배들한테 창업에 투자를 연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만약 수익을 못 내면은 네. 세금을 안 매겨 버리는 거예요. No income, no tax.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고 거기서 또 성공한 애들이 또 창업하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융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투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투자라는 거는 투자금이라는 거는 실패해도 책임을 안 묻는 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창업국가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창업국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정원님께서는 창의와 축적이 좋은 조화가 이루어져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임근식님께서 사이버 시민권을 유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실현 가능한 참신한 아이템을 만들면 새로운 컨셉의 사이버 시장이 활성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사이버 시민권 같은 경우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일주일간 심사를 하는데 네. 뭘 심사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 심사를 해서 범죄 페이스북은 사실이 안 없다. 보입니까? 페이스북은 안 보나요? 네? 그거 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이제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입국 출입국이 되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은 창업 비자라는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픈돼 있다라는 거 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강호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코멘트 주셨고요. 김경태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지금의 인재 양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원료가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네. 커가는 아이들이 네. 육성이 돼야 되고 그런 아이들은 제도권 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바이패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있을 때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걔들이 이제 3학년 돼서 금년에 최초 졸업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 전체적인 학과 성적은 별로였지만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하는 일각이 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었고 네. 금년에 졸업생 중에서 80명이 졸업하는데 한 서너 명 정도가 뭐 스티브 잡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성공한 모델이 나온다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네.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바이패스를 통해서 역량을 펼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백승호님께서 소프트웨어 파워 상상을 하셨는데 그럼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로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건지요? 저는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네.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리얼라이즈 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네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전국에 있는 국공립 도서관 한 900개 되거든요. 네네. 국공립 도서관의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라. 무한 상상실로 바꿔라. 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책이 어려우니까 책을 많이 구매해 놨으니 네. 누구든지 와서 이거 봐라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서 뭐 인포메이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도서관이란 단어가 21세기에 맞느냐? 저는 무한 상상실 거기 가면 3D 프린팅을 얼마든지 체험해 볼 수 있고 코딩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 네덜란드 갔더니 그 농업으로 성공한 나라지만은 네덜란드에 갔더니 4개 대학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라. 네. 그래서 4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오픈해놓고 퇴직한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A라는 영역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소프트웨어를 배웠더니 평생 했던 이거를 네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네네.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은 그렇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책이란 것이요. 이 도서관 책이란 것이 옛날에는 이 지식이 이거밖에 없었지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유튜브도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냥 어떤 아티클도 그런 거고 사실은 도서관이런데 이제는 가면은 거기서 아까 무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소스들하고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고 과거의 것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국가적으로도. 관행적으로 그 몇백 년간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네. 도서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데 나는 무한 상상실이 가장 어울리는 공간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황승환님께서 젊은이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회의 현재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떤 태도나 자세가 있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중장년층은 1, 2, 3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리타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차 산업혁명의 경험자들이 이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 발 디딜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영역의 전문적인 그 역량을 평생 발휘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습득을 하게 된다면은 그 레거시한 영역을 소프트웨어 힘을 발휘해서 획기적인 것을 발명해낼 수 있는 굉장히 포텐셜리티가 높은 층이 저는 중장년층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A라는 대학의 학생은 바이올린만 가르쳤어요.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르쳤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A라는 대학 출신은 졸업하고 바이올린 레슨 선생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바이올린에다가 간단한 장치를 부착을 해서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지가 알아서 무선으로 반주를 끌고 와요. 피아노 반주를. 나는 바이올린만 하는데 피아노 반주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바이올린을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가 빨리 따라와요. 내가 천천히 하면 천천히 따라와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르쳐 놨더니
바이올린을 잘한 아이가 그걸 만들어낸다 이거죠. 평생 용접만 했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을 했더니 네. 그 뜨거운 공간에서 그 용접하던 그 환경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휴먼 프렌들리한 공간으로 만들어낸다랄지 그 네. 소유를 높인다랄지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구현해내는 그 툴을 네네. 습득했을 때 혁신으로 일어난다 해서 저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음. 오히려 제2의 꽃을 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 오늘 좀 약간 토크 길었는데요.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황승환님, 저희가 그 책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환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도록 하겠고요. 자, 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렸네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혁명이죠. 우리 혁명이 일어나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혁명군에 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두 개의 초이스잖아요. 네. 혁명군에 가담했을 때 혁명이 성공하면은 네. 대박 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는데 반대를 했는데 혁명이 성공해버리면 쪽박 차는 거죠. 그렇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혁명군에 가담할지 말아야 될지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쓰나미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퍼머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하드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물리적인 지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들. 근데 사이버 세상은 우리가 가장 비옥한 토양이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이 모든 부분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전 장르가 360도 전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지난 세대가 이루었듯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좀 말씀 들어보면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주부가 들어도 다 오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꼭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관점, 그죠? 사람들 관점, 상상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 아까 뭐 디지털 시민권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 어쩌면 발상의 전환인 것 같거든요. 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너무 20세기적인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동일선상에서 이제 경쟁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관점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신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